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독립침례파에 속한다고 자처하는 정동수 씨가 2023년 12월 1일에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이 책을 비판하는 16번째 동영상입니다.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이 책의 제1장, 특히 42쪽에서부터 44쪽에서 정동수 씨가 도나티스트, 노바티스, 어거스틴,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적 동향, 경향,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읽는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구획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약간 다루고,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이 책의 42쪽에서부터 44쪽의 중요 부분들을 보면서 비평적으로 읽는 작업을 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는 서울신학대학 오성욱 교수님의 아주 귀중한 연구 논문의 주요 대목을 제가 소개하고 설명드리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2세기 초반에 로마 제국 속주 분할 경계선들입니다. 2세기 초반이니까 도나티스트 논쟁이 처음 벌어진 그때가 3세기니까 120-30년? 도나티스트 논쟁은 주로 북아프리카 속주에서 벌어진 겁니다. 정동수 씨가 칼빈주의 비평에서 도나티스트 논쟁을 다루기 전에 먼저 거론한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지금 여기 대략 이집트 나일강 하구 지역에 있는 도시고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정동수 씨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안디옥은 이 시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경쟁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리스 철학을 추종하면서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알렉산드리아와 경쟁하는 학파가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언급을 하는 계기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리스 철학을 상당히 존중하고 풍요 해석으로 주목을 받고 하는 어떤 분위기, 이 분위기와 대립돼서 문자적 성경 해석을 주장한 것이 안디옥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조류, 그런 경향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정동수 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를 대립시키는 이 경향은 동방교회적 전통, 그리스어 문화권에서의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만 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자체를 놓고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대립하는 신학자들, 경쟁가들이 있었습니다. 오리겐의 경향이 있을 때 그 경향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싸운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그 주교의 제자이면서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알렉산더의 신학적인 그 역량을 뛰어넘어서 탁월하게 삼위일체론을 옹호를 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완성하는 데로까지 갑니다. 라틴 문화권인 이 서방교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학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신학, 이탈리아 로마의 신학, 탁월하게 신학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도나티스트 논쟁은 라틴 문화권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신학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 신학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2세기 때의 터툴리안, 라틴어식으로는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그의 신학을 계승한 사람이 키프리안으로부터 약 100년 뒤에 등장하여 활약한 사람이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 라틴 이름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영어식으로 쉽게 얘기하는 이분이 이 카르타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도시 히포의 감독 혹은 주교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중요성은 라틴어만을 사용해서 고도로 신학적인 발전을 거의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한 이집트 속주, 여기는 황제가 관할하는 속주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3세기 무렵에 좀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여기 키레나이카 에트 그레타라고 하는 속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속주 왼쪽과 바다에 있는 크레타 섬, 여기를 관장하는 원로원 속주입니다. 이 원로원 속주 왼쪽에 2세기 무렵에는 크게 그냥 아프리카 속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4세기 무렵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때쯤에 와가지고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카르타고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속주와 그 카르타고 속주에서 왼쪽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이게 모리타니아 속주입니다. 모리타니아 속주도 둘로 나누어서 대서양 쪽에 있는 모리타니아 속주와 아프리카 속주 쪽으로 붙어 있는 모리타니아 속주, 이렇게 두 개의 속주로 나눠져 있고, 카르타고의 아프리카 속주와 모리타니아 속주 사이에 누미디아 속주가 있습니다. 자, 거기 카르타고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좀 살펴봅시다. 위키백과 카르타고라고 하는 항목으로 찾아보면 이 부분,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아는 시저가 재건하여 북아프리카 일대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북아프리카 일대의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매우 부강한 도시라는 얘기고, 지중해 무역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이 상공업 그리고 그 주변에서 농업 생산물을 빨아들여서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에 수출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 카르타고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기독교의 3대 본부 중 3대 중요 핵심 근거지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의 3대 본부 중에 하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도시들은 대형 도서관을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겁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톨레미 왕조가 막대한 부를 기울여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짓듯이 엄청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학문을 권장해서 여기에서 학자가 나오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문 연구가, 알렉산드리아가 그리스 문명권이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자연적으로 그리스 학문 쪽으로, 그리스 철학 쪽으로 기울어졌고, 물론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동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사용하지 않고 신학을 전개한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같은 주교,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주교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런 학문적 조류가 있어서 니케아 신경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초기에 숱한 순교자를 낳았다. 어디가요? 카르타고가. 258년에는 카르타고의 저명한 주교이며 뛰어난 학자인 키프리아누스가 처형당했다. 카르타고 기독교인들은 비타협적 순수주의로 기울어져 순교를 각오하는 분위기가 넘쳐났다. 이건 도나티스트뿐만 아니라 당시 카르타고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303년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프리카는 그 명령에 저항하는 세력의 최선선이 되었고, 카르타고는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처형됐다. 위키백과의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농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카르타고인은 과학적 영농에, 특히 노예들을 이용한 집단농장, 플랜테이션의 발달에 이바지했다. 로마인들은 이들에게서 대규모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여 판매용 단일 곡물이나 단일 산물을 재배하는 기법을 배웠다. 자, 플란테이션에 대해서 보면 오늘날에도 플란테이션은 중앙 아메리카가 이 바나나 플란테이션, 그리고 필리핀도 바나나 등,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의 담배, 목화, 사탕수수 등등 대규모 농장을 운영한 이것이 플란테이션이고, 원주민과 이주 노동력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돈벌이가 쉬운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될 때 지역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가난해지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이 카르타고로 건너와서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농업 착취 같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벌어지면서 노예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지 아니한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2쪽에서 정동수 씨는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는 251년 이 시점부터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데키우스 제위가 249년서부터 251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면서 교회가 혼란에 휩싸였다 하면서 막 신학 논쟁이 벌어진 걸 보면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면서 모든 박해가 끝났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으나 그 뒤에 이어지는 황제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데키우스 황제를 이어서 황제가 된 갈루스도 박해를 했고요. 다만 데키우스 시대의 박해가 광범위하고 갈루스 황제의 뒤를 이은 발레리아누스 황제도 260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때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황제가 된 갈리에누스 때에 박해를 중지한 겁니다. 그래서 데키우스 황제가 죽은 뒤에서부터도 대략 10여 년 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쉬었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때의 전면적 최후의 박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283년서부터 305년까지 갈레리우스가 세르디카 칙령을 발표해서 신앙의 자유, 기독교를 탄압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옹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르디카 칙령은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지역 일부에서 시행이 됐고 다른 지역은 또 박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디카 칙령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